자원을 훼손하고 다 하는 개발 행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자체가 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후 위기의 원인 자체도 보면 불평등한 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불평등,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불평등,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 비인간 동물과 인간 사이의 불평등, 그 차별들, 이 착취 관계, 수탈의 관계가 계속해서 그 강화되면서 일어나는 종합적인 복합적인 위기가 사실은 기후 위기라는 거고, 그래서 기후 위기를 단순히 날씨의 변화, 환경 문제로 취급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권력 관계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화석 열심히 온실가스 태워가지고 뭘 벌죠? 돈을 벌죠. 예. 돈을 벌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 생긴 권력을 그 정책 위반자들이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부 관료들과 이게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럼 정부 관료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의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후 위기를 급속도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지연시키죠. 빨리 했어야 됐는데 지연시킵니다. 왜? 이들의 이익을 계속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들을 사랑해서는 아니고 이들이 경제적인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9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에 거의 모든 정부 국가들이 보였던 태도들입니다. 정부가 가진 독재 국가였던 예전에는 정부가 가진 힘이 셌어요. 근데 9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역전되잖아요. 기업, 재벌 이런 자본 권력들의 힘이 더 세지게 된 거고, 이들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정책들을 설계하고 법을 만들고 그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봐보시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성장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 내용도 그 기업 규제가 아니라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이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탈석탄법조차도 현재 석탄을 통해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이 탈석탄 과정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작 손해를 보고 있는 여러 민중들은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일색인 것이죠. 그 이면에 이런 동학이 작동되고 있다. 답답합니다, 진짜. 그래서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전환해야 된다라고 2009년 코펜하겐에서 있었던 그 민중 대회 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남반구 기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시스템 체인지, not climate change, 체제 전환 해야 된다.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갑갑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 네. 그 2019년도에 광화문에서 그때도 가신 분 계신가요? 2019년 그 지역에 사셨을까요? 지역에서. 그쵸. 그때 막 지역에서도 하고 광화문에서 하고. 저는 사실 그때 시위 참석 안 했었거든요, 집회에. 표정이. 네. 저 그때 막 마음속으로만 응원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이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줄 몰랐습니다. 네. 그때 이제 주되게 외쳤던 것이 뭐였죠?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하라. 국회와 정부는. 자, 그 해 겨울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국회가 비상선언을 합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엄청 비상한 사태다. 선언을 했어요. 네. 무섭긴 무서웠나 봅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많고 분위기가 있고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 외교적으로도 압박이 있으니까 했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상한 법을 발의합니다. 민주당이. 혹시 아시는 분? 여기 경상도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덕도. 정답. 오.
오, 선물 줄 게 없네. 아, 스티커 한 장 더 가져가세요.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되고 통과됩니다. 자, 불과 몇 개월 전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던 국회에서 몇 개월 뒤에 부산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을 짓겠다고 환경 영향 평가를 패스할 수 있는 그런 특별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무엇이 진심일까요? 어차피 일단 둘 다 진심이면 이상한 거죠. 이 사람들 국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디 가야 돼? 같이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건데. 뭐가 진심일까요? 부산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네.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비상선언을 했잖아요. 이거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 원래 정치인들은 표가 더 중요해요. 그 표에 진심이 있다는 건데 우리 표는 그건 진심이 아닌 거네. 네. 제가 볼 때는 또 후자의 진심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여전히 개발 이익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 성장이냐 환경 보존이냐 이 이중 프레임을 이 대립 이분법을 갖고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공항을 더 지어야 돼요. 그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가장 큰 구실 중에 하나는 부산 엑스포 유치거든요. 네. 이번에 무산됐지만 또 그걸 가지고 와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무나 익숙한 프레임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논리의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정치적인 이득, 경제적인 이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고, 그걸 또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비상선언을 했는데 전혀 비상한 행동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말만 하고. 예. 지금 19년, 20년에 발표했지만 3년 지났습니다. 벌써. 3년 동안 국회가 어떤 비상한 시급한 전환을 시켰나요? 어떤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죠. 예. 그걸로도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람이 저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저도. 예. 특히 정치인들 중에 말로 되게 좋은 말 하고 그런 말도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이행하느냐 보면은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강화된 한국의 NDC,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우리 나름대로는 높였는데 전 세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세계 기준을 봤을 때는 highly insufficient, 높은 수준으로 불충분하다. 매우 불충분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확 줄여야 되는 나라인데 너무 미미한 목표치를 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본계획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 초안도 절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오히려 문정부 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산업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참 부끄러운 노릇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한다고 하고, 네, 포스코는 강원도 삼척 지역에 우리 국내 마지막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 90%인데요. 제가 이번에 4.14 기후정의 파업하면서 정말 영광이고 귀하다고 생각한 점은 그 현장들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예, 찾아가는 간담회라는 빌미로 가볼 수가 있었거든요. 가서 공사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산 하나를 다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석탄 발전소 짓고 있고, 거기 옆이 명사십리로 유명한 맹방해변이에요. 예, 근데 요즘에는 BTS 촬영지로 더 유명하더라고요. 그 맹방해변이 우리나라에 진짜 하나밖에 없는 그 명사십리로 엄청 고운 모래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항구를 만들어서 거기 그 유연탄, 수입산 석탄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는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곧바로 이쪽 인근에 있는 그 발전소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석탄이 이제 운송이 되고 여기서 그걸 태우고 하는 방식인데, 이걸 못 하고 있어요. 모래가 너무 고와서 침식이 일어나가지고 해변이 침식이 일어나서 항구가 단단한 기반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파제 세우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침식만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 산자부는 지금 포스코가 짓고 있는 거잖아요. 포스코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육상 운송, 석탄 운송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기존에 만들었던 항만이 저 멀리 있어요. 거기서 트럭을 하루에 600대 분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안 내니까 트럭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그 도로가 하나예요, 국도가. 여기에 삼척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도로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철회된 상태이고, 포스코는 지금 애가 탑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전기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시운전 들어가고 내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게 딜레이 되고 있어요. 주민들의 반대로. 그럼 지금 부도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지금 이 준비하는 포스코의 자회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고 있는데, 신공항 문제 계속 있습니다. 지금 신공항 6개인가가 더 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10개가 넘게 있는데, 새만금 신공항, 그리고 대구도 있나요? 통합신공항. 통합신공항, 부산 가덕도, 제주 2공항, 울릉도 6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거의 대부분 공항들 적자였습니다. 예. 적자 계속 메꿔주고 있는 거고, 코로나 시기엔 더 적자가 심각해졌는데 그 와중에 더 짓고 있는 거고, 그 중에 몇 개는 군사적인 이유에서 짓고 있는 거죠. 제주 2공항 마찬가지고 사실. 네. 가덕도 아니고 그 새만금 신공항도 군산공항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 핵발전소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이제 그 전기 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핵발전소는 온실가스 발전 지수가 0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산대로 하면은 핵발전소에는 온실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소 중립의 적격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발전소 늘리고, 재생에너지 지금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좀 낮추고, LNG로 보완하고, 석탄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이게 지금 현재 전기본 기본 계획의 골자입니다. 발전 노동자들 이야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희 같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팀에 송상표 지부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발전소 설비들을 정비하는 일을 주로 하고요. 이분의 말에 따르면 최근에 석탄발전소 노동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석탄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는지. 거의 대부분이 반대했을까요? 동의했을까요? 내 일자리인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왜? 너무나 명확한 진실이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자기도 석탄발전소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기간 산업에 종사하는 자긍심 넘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 자긍심으로 사실 열심히 노동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온실가스의 주범이 돼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예. 그리고 석탄발전소 폐쇄하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 이분들 심정 되게 복잡했겠죠, 사실.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 기관 산업에서 종사한다고 막 그렇게 했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돌변한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예요. 석탄발전소 폐쇄할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까지 폐쇄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석탄발전소 지금 20, 30년간 운영하면서 그 지역사회는 이 발전소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들과 이 경제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석탄발전소 폐쇄되면 이분들은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기후위기 책임이 뭐 단 1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 요구에는 그래서 이 산업
자초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과 그 지역 사회가 잘 그 큰 피해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체제 안에서 막 이윤을 창출할 기업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거기 종사했던 노동자고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단지 그 산업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본인들의 삶까지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019년도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있었고 제가 듣기로는 이런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를 냈던 활동가들이 있어요. 2010년도 그 이전부터 사실은 기후 정의란 말, 기후 위기란 말 나오기 전부터 이런 기후 환경에 대해서 목소리 냈던 연구자 중심의 활동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소수 그룹이 있었죠. 그래서 막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예전에 뭐 교토 의정서 같은 거 할 때 일본에 가서 시위하고 이랬던 그 젊은 활동가들이 지금은 이제 중년이 돼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청소년들을 보고 각성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결석 시위하는 거 보고, 아, 우리가 지금 연구하거나 어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협상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 데모를 해야 되구나, 이제. 그거를 청소년 결석 시위를 보면서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모아보자 했던 게 2019년도에 그 광화문에서의 모임이 집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졌고, 대구도 있고 제가 있는 충북도 지금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비상선언 하라 해서 비상선언 했어요. 했더니 이제 할 말이 없어. 이제 어떻게 그럼 그다음 우리 무엇을 요구해야 될 것인가? 비상선언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고 탄소 중립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한테 책임을 물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새로운 사회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해체 공대위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 이루겠다며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그때 60여 명의 민간위원들을 모았고, 나머지 20여 명은 국가 그 장관들, 당연직으로 이제 앉아서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탄소중립을 이룰 것인지, 목표는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60여 명 중에 열 몇 분이 산업계 대표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유화학협회, 정유사 대표, 자동차협회, 포스코, 이런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산업계 인사들이 열 몇 분이 이제 앉아 계셨고, 그래도 꽤 있는 환경 NGO 단체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가 좀 들어가고요. 노동자 단체 1명입니다. 한국노총 1명이었고요. 농민 단체 없었습니다. 장애인 단체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가들 일단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몇 환경 운동가들도 그래 한번 그래도 만들어졌으니까 들어가 보자, 가서 싸우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가서도 싸울 사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해서 들어갔어요. 갔더니 이미 탄소중립위원회에 그 워킹그룹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 정부 관료들, 연구원들이 이미 초안을 다 만들어 놨어요. 초안을 딱 놨더니 결론이 이겁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1안, 2안, 3안을 냈는데 다 불가능하다는 아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걸 보고 청소년 활동가들이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이게 무슨 탄소중립 계획이냐, 탄소중립 뺀 계획 아니냐. 그래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의견 묵살 당했죠.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가들 중간에 탈퇴 선언하고 공개 선언하고 나오고, 종교계 인사들도 같이, 단체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이 정부위원회 이런 수기민주주의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겠다는 방식들,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생겼고, 이런 자본 권력과 독립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사회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면 사실 현실의 권력 관계가 고스란히 거기서 작동되는 거거든요. 청소년 힘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환경 NGO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서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봤자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현실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적인 지형이 축소판이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홈리스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노동자들, 우리 다수의 노동자들이 이 체제를 굴리고 있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농민단체,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 지금 정치적인 현실, 사회 권력 관계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작년 9.24 때 그 낯선 표현들이 있었죠. 체제 전환하라. 불평등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체제를 전환하라라는 요구를 했었고, 모든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고 얘기했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누가 추산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주최 측 추산은 3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적어도 2만 명 이상은 모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여기 들어눕는 다인 시위도 하고 이랬죠. 그때 되게 좋았어요. 좋았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우리가 이렇게 좋아도 되나? 약간 되게 심각해야 되는데 너무 좋았던 거.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고 이제 거의 처음으로 대규모 시위가 열렸던 거고, 그리고 이 기후위기 때문에 너무나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했었는데 이걸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같이 행동하러 나왔구나라는 그 사실 자체에 너무 고양되고 되게 좋았던, 반가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용기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용기 얻고 좋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발표된 게 그 핵발전소 확대하겠다라는 정기 기본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았지만 축제처럼 즐거웠고 목소리를 모아내고 흥겨웠지만 실제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걸 현타가 오는 거죠. 바뀌지 않. 우리가 그렇게 3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해도 안 바뀌는 거구나 여기는. 그래서 그럼 우리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매년 연례 행사처럼 9월 달에 시위하고 그걸 끝내야 되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변화가 없을 거 아닙니까? 뭔가 다른 조금 더 뾰족하고 조금 더 강한 어떤 집회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을 대중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벌여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기후정의 파업을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작년 10월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이제 몸 근질근질하지 않아? 그래서 내년에 9월 달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중간에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해서 약간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기존은 기후 정의의 요구와 대안을 좀 전면화하는 반자본 대정부 투쟁이다라는 기치를 걸었습니다. 조금 더 뾰족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9.24 좋았는데 우리가 대안이다, 우리가 길이다 외쳤잖아요. 그 대안이 뭐냐? 구체적인 게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제가 나쁘다라는 건 잘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떤 세상을 우리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저마다 얘기는 하지만 뭔가 통합된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고, 그 초안이라 그 첫 테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4월 투쟁은 기후 부정에 맞서 투쟁해온 노동자와 지역 주민, 농민들과 함께하는 투쟁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일상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정부의 반기후적인 행태들, 친자본의 행태를 멈추는 기후 파업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조를 잡았고요. 이 파업이라고 하면 노동자들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걸 좀 더 확장시키려고 했어요. 아니 꼭 그리고 다 노동자 아닌가 사실? 집에서 일하는 가사 노동자, 주부도 노동자고 학생들도 학습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고 다 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인데, 그 일상을 멈추고 그 멈춘 힘으로 지금 정부를 향해 한번 우리가 분노를 표출해보자, 직접적으로 행동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왜 세종이냐 했을 때
서울에서 좀 서울에서만 하니까 너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서울 중심의 집회 사회운동이 너무 강화된 거 아니냐. 지역에서 해보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실제로 이런 환경 그 생태를 파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런 그 행정을 집행하는 몸뚱아리는 세종에 있는 정부청사에 있는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기재부 이런 곳이잖아요, 사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관료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같이 이번에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세종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4월이냐 했을 때, 뭐 한재각 선생님은 봄이고 좋으니까 뭐 이렇게 너무 얘기하는데, 이제 그래도 왜 4월인지 설명해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잘 알겠지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3월 말 4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고, 지금 봤을 때는 4월로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그때 이미 초안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지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고리 삼아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보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9월에도 할 것 같아요. 그 디딤돌로 삼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파업은 아까 설명했던 대로 모든 사람이 노동자로서 멈추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강한 어떤 집회를 해보고 싶었고, 기존에 뭐 행진하고 막 집회하고 공연하고 이것만 해서는 바뀌지 않지 않겠냐. 한 발자국 좀 더 나아가보자 해서 파업이라는 거 평일날 얘기를 하게 됐고, 또 평일하게 된 주된 이유는 주말에 세종청사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 우리들끼리 벽 보고 이렇게 시위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시간에 가서 뒤흔들자, 어떻게 소란이라도 피워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여러 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월요일에 출근 저지 집행행동을 해야 된다, 제 의견이었는데 기각됐고요. 너만 갈 거냐? 그래서 약간 너니까 가지, 약간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 해서 그래도 연차라도 올 수 있는 금요일 오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금요일 오후 2시로 하게 된 거고, 금요일 오후 2시면은 그래도 예를 들면 초등학생 선생님들은 오전에 일 끝내고 올 수도 있고 반차라도 낼 수 있고 좀 편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아무튼 좀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긴 한데, 어쨌든 네. 그래도 그래서 그때 한번 모여서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슬로건과 대정부 요구는 이거는 이제 바뀌었고요. 이게 보시면은 그 가이드북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이거 어떻게 지금 몇 시죠? 3시인데. 이거 슬라이드 쇼가 어디 있지? 옆에. 네. 아까 설명표를 아까 됐습니다. 아, 네. 요 시장에. 네. 아, 네. 저희가 두 가지 2대 방향과 6대 핵심 요구, 그리고 13대 투쟁 구체적인 요구를 정했는데요. 크게 저희 대안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첫 번째 방향이 기후 정의를 향한 사회 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라는 외침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의 이윤 축적을 위해 기후 위기 과속화하는 생태 학살을 멈춰라라는 두 가지 이제 방향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사실 논란이 됐던 그 에너지 요금 인상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따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말씀을 덧붙여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이제 좀 토론을 거쳐서 나왔던 최종안이 이겁니다.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인 에너지를 탈상품화, 그러니까 공공재로 만들어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문장이 길어진 거는 우리의 논의가 그만큼 첨예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 두 번째로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 이윤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 탈핵을 추진하라라는 겁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 시장이 그 신자유주의 체제로 들어서면서 시장화됐습니다. 그리고 민영화됐고요. 그런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정도 되니까 에너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국가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라면은 이제 국민들을 보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그리고 실제로 장기적인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이 파는 사람들과 에너지, LNG나 이런 천연가스를 팔거나 석탄을 팔거나 이런 사람들과 장기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게 돈벌이 수단이 되니까 단기 계약이 늘었어요. 왜? 올랐을 때 확 팔고 낮았을 때 안 팔고 가지고 있다가 이런 계약 관행들이 많아진 거예요. 단기 투자들이 많아졌던 거고. 그리고 투기 자본들이 에너지 산업에 투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부터 이미 3배 이상 오른 상태였고 거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니까 더 에너지 위기로 이제 찾아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이면에는 민영화라는 자본들이 에너지 시장을 다 침투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올랐어요, 엄청. 그래서 이거를 팔면 엄청난 돈을 벌어요, 정유사들은. 근데 이걸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공기업이에요, 한전. 왜냐면은 어쨌든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사서 싼 값에 어쨌든 전기를 그러니까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누가 감수하냐면 한전이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공사는 미수금이라는 형태로 미리 사서 나중에 조금 가스요금 올려서 나중에 이제 지급받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빚지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공기업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해도 커지는 거예요. 예. 작년에 한전 적자가 30조 원 이렇게 되고 가스공사 미수금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소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정유사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비싼 값을 팔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몇십조 원의 흑자를 보고 포스코 이런 정유사들 돈방석에 앉아서 횡재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횡재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정세적인 이유에서 초과 이윤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매겨서 이거를 시민들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메꾸고 공기업의 적자를 메꾸고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영국에서도 있었고 국내에서도 기후정의 운동 진영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해요. 돈 안 써요. 우리나라. 다 민간 발전사들 개별 협동조합도 지금 더 규제가 강화돼가지고 이제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반 이런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협동조합도 기존에 줬던 특혜를 다 없앴어요. 이번에 똑같이 경쟁하도록 만들었어요. 기업들이랑. 그러니까 그러면은 맥쿼리 같은 그 초국적 투자 자본들이 해상 풍력 발전 이런 데다가 돈 때려받고 그 돈으로 사실 이윤을 불리고 거기에 보조금은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 그 시장주의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생에너지를 바뀌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잘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공항 지을 돈으로 공공교통 확충을 해라. 이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국가 재정 상태가 돈이 없는 게 아닌데 그걸 어디에다 쏟아붓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 우리를 위한 건 아니라는 거가 분명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우리가 줄곧 외쳐왔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광범위한 환경 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다 들어보셨죠? 예. 설악산 케이블카, 지리산 산악열차, 예. 건설 추진 당장 중단해라. 그리고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중단하라.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원래 환경부가 엄밀하게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자체로 다 이양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사회 논리가 따로 있어요. 여기 개발 사업자들과 지자체 단체장과 고등학교 선후배네 이거를 공정하게 이게 처리될 그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앙 정부의 사실 그 한 가지 일관된 그 원칙을 갖고서 엄밀하게 사실 따져서 그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지자체로 다 이양해버리면 특히나 지금처럼 지방분권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내려가게 되면 그 개발 사업만 부추기는 꼴이 될 거고
절대 농지들이 산단을 위한 용지로 전용이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13대 요구는 여기에 구체적인 요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아까 쟁점이 됐던 대기업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인 전기가스 요금 인상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부터 해서 13가지의 구체 요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가져도 좋고요. 네. 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안녕하세요. 강연은 이제 끝났고요. 제가 제 모습을 볼 수 없어갖고 제대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 강사분이 열강을 해주셨기 때문에 물도 좀 한 잔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질문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한 1, 2분 정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시간 접속자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중에 또 현장 접속자도 계셔가지고 순수 온라인 접속자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면 온라인 질문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2분 뒤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친환경으로 가면 정부에서는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좀 원전을 해드리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기업 요금을 대기업 요금을 올리고 그 대신에 양질의 에너지를 서민들에게 공급하려면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각오해야 될 텐데 적정 가격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저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햇발전소가 이게 싸다고 볼 수가 없죠. 원래 그 외부화된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폐기의 문제며 그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의 문제며 사실 그 비용들 계속 외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그 시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에너지는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하고 사실 그거는 이제 공공재로서 사실 보장해야 되고 그 대기업에 대한 그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우리가 누진제가 상당히 지금 그 러프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6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더 사실은 누진제를 둬서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생존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 그리고 사치품을 살기 위해서 또는 이런 제국주의적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과도한 에너지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비용을 매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현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살짝 헷갈렸는데. 네네. 당연히 아니고 아까 뭐 예. 자본의 어떤 상위 20%와 어떤 지금 아까 뭐 화성연료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는 데 가지고 이윤을 굉장히 축적한다는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렇고. 네.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이제 뭐 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지 않고 계속 확대하고 그 거래 자본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좀 다른 생각한 게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기업들이 이윤이 축적된 걸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축적된 이윤들을 그 우리가 시기적인 이 불평등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이 하고 그만큼을 빼면 상세가 되지 않나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에 100을 걸면 50 정도는 불평등과 혼란을 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데 네네. 반대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대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말처럼 되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사실 이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제어적으로 네네. 방법적으로도 물릴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안이 좀 마련되든가 정책적으로 좀 그러니까 사실 우선돼야 되죠. 목표는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그 말도 안 되는 그 생태 파괴를 하면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이윤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저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할 것인가, 저들이 벌어들인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 네네. 이거는 그걸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실 우리는 국가한테 일단 지금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 정부가 그걸 하고 있냐? 안 하고 있고 하려고도 하지 않다라는 게 저희의 지금 문제의식일 거고 그걸 하라고 사실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은 단순히 그 뭔가 일당 독재 국가가 막 생태주의 독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방식은 맞지 않을 테고 어떻게 하면 이걸 민주적인 통제 방식을 만들어낼 것인가. 근데 지금 자본에 대해서 민주적인 통제를 그나마 하려고 하는 게 집단이 노동조합이잖아요. 노동조합이 어쨌든 그 자본에 대한 통제 권한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고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데 노동조합마저도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범시민 민중의 그 민중대 자본의 이런 틀에서 어떻게 이걸 민주적으로 이들을 통제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의 동맹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서 우리끼리라도 힘을 뭉쳐야 된다. 우리끼리라도 힘을 뭉쳐서 이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힘을 만들자라는 게 사실 또 기후정의 운동이 이게 사회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대중적으로 이걸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분야마다 쪼개져 있던 이런 시민사회 영역이나 운동들도 엮고 있는 과정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각자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동맹체로서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힘을 모으자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대가 필요하고 동맹 연합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구하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약간 오히려 그런 운동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연결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면 되나요? 네. 아, 네, 정말 잘 들었고요. 이렇게 추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이제 재생에너지 공공주도에 대해서 공공주도라고 하면 이제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하면 공공주도로 보여지지만 좀 맹점도 있는 것 같은데 대구에서 이제 산단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여기에 되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공장 지붕을 임대해줘서 태양광 업체에서 발전을 하고 네. 그걸 이제 그럼 한전에 팔겠죠. 네, 그렇죠. 그럼 공장은 싼 값에 역시 전기를 쓰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 그냥 더 쓸 거라는 거죠. 이런 구조는 전기 사용을 줄일 수도 없고 수익이 그 태양광 업체에 그렇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업체들이 보니까 또 대기업의 뭐 법인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짚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예. 훌륭하신 지적을 생각하고 저는 그 재생에너지 공공주도가 아니죠, 그거는 사실. 그냥 예산만 좀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게. 대구시 예산은 아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보이더라고요. 공공주도가 아닌. 애초에 그러니까 연결만. 네. 그 민간에서 하는 거고 왜냐면은 발전을 하는 주체도 민간이고 네.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민간이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건 민간 주도의 공공에너지인 부분이고 공공주도가 되려면 국가가 생산하거나 또는 시민과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생산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공공주도 재생에너지가 될 텐데 그런 예를 찾기가 힘든 거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걸 좀 해보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RPS라고 이제 그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팔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한테 맡겨놓으면 그런 식으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팔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게 가능해진 상태이고 그리고 그 FIT라고 그 적정 가격을 보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비싸게 만들어도 그걸 싼 값에 팔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수익을 보존해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간 발전사들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방식인 건데 이게 기존의 어떤 이 경제 체제 시장주의가 아주 만연한 자본주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상품으로서 재생에너지만 들어오면 이걸 또 상품으로서 만들고 파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사실 조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더 전력 구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더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더 열어두고 있고 지금 한전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 풀도록 하는 게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 시장 구조 개편이라는 게 사실 민영화 거치면서 계속 2001년도부터 계속 확대된 건데 그게 더 신자유주의 논법으로 더 확대되고 있는 게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전기 에너지 체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려면 사실 지금 에너지 기업하고도 사실 싸워야 되고 이런 독과점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석탄 발전소를 짓고 SK, 포스코 다 그거 하면서 재생에너지 같이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제일 잘 나가는 건 석탄이고요. 아직도 석유이고 다른 종목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질문. 아니 그 이야기 좀 해보겠어. 정규국? 네, 정규.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시원하게 시원하게. 인상한다고 다 인정을 해버리면 될 텐데 끝까지 이제 그걸 고수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지. 이게 우리가 사실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에너지를 과잉 생산하지 않고 적게 쓰는 체제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핵발전이나 석탄발전처럼 위험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나마 안전하고 생태계를 덜 파괴하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향하는 경로가 사실 좀 달랐던 거예요. 기존에 에너지 운동을 하거나 환경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진영에서는 에너지 가격에 외부 요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펑펑 쓴다. 예컨대 핵발전소의 아까 얘기했던 오염수 문제나 뭐 등등등의 환경 문제와 이런 핵폐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고 너무 싼 값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그냥 막 쓰게 된다라는 그게 있고 저는 그건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30년간 지속되어 있던 민영화 체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 계속 올랐지만 에너지 소비량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기업들은 근데 너무 안 올라. 안 올랐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일반 그 한국과 외국 비교 많이 하잖아요. 한국의 에너지가 싼 편입니다. 주거 비용도 싼 편이에요. 약간 전세라는 이상한 그 문화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근데 비싼 거는 통신비,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게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따졌을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에너지, 교통, 교육, 이런 의료 이런 것들인데 이 필수적인 지출이 전체 그 생계비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 우리나라가 절반이 거의 넘어요.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사실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에너지 비용은 싸더라도 다른 걸로 지출된 게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 가격만 올라가면 완전 생활고로 오게 되고 그럼 뭘 하게 되냐면요. 다른 걸 줄여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이번에 올랐잖아요. 그럼 의료비를 줄입니다. 교육비를 줄이고 다른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게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비용 보존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아직 우리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합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올린 그 인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필수적인 에너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에 대해서는 인상을 처리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던 거고 전체적인 에너지를 다 인상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에너지에 대해서는 인상을 처리하고 이거를 상품화돼 있잖아요. 지금 다 판매하고 사는 가격 논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걸 공공재로서 보장해야 된다. 다음 전체적인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에너지 체제를 다시 공공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생활 양식이나 삶의 구조를 보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만들어 놨어요. 에너지를 많이 써야 살 수 있고요. 따뜻하게 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왜냐면 그 주거 같은 거, 그 건물의 상태나 이런 거 봤을 때 에너지 유실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지을 때. 막 부동산으로 막 지었는데 단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까지 있냐면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 더 써요. 난방비를. 고소득층은 안 써요, 에너지. 좋은 집에 사. 그리고 서울 사람들 에너지 많이 안 써요. 진짜 우리 서울에서 다 착취한다고 하잖아요. 서울 사람들 많이 안 씁니다. 지방 사람들 더 많이 써요, 에너지. 왜냐면 차 타고 다녀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들한테 에너지 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에너지를 안 써도 잘 살 수 있는 공공교통 시스템을 만들고 그린 리모델링해서 단열을 잘 되는 집으로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이런 것과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에너지를 안 써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약간 초점이 가격 인상만 놓고 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논의가 너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전체적인 경제 체제와 도시 구조와 교통 체제를 같이 놓고 에너지 인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에너지 문제는 어떻게 공공재로서 보장할 건지, 어디까지가 필수적인 요금이고 어디서부터는 이윤 창출을 위한 에너지 사용이고 사치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사실 우리 토론을 많이 안 해봤던 거고 이번에 그 논란이 그거를 촉발시킨 어떤 계기이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이 논란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도 끝났다고 생각 안 하고 여전히 토론해야 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전기잖아요. 에너지를 쓰는 걸 보면 대부분은 사실 난방에 쓰는데 석유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 가스도 많이 쓰고. 근데 이제 전기를 또 많이 쓰죠. 이게 싸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근데 이게 싸니까 또 물론 사실 약자들이 많이 쓴다는 측면도 이해는 되는데 펑펑 쓰는 건 또 맞아요. 약자들도 사회적 약자들도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저도 지금 이번에 전기가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석유에 비해서 전기가 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정책이 되기 때문에 또 막 쓰는 측면도 있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비싼 게 맞잖아요. 싼 게. 예. 그런 정도까지는 현실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를 스스로 줄여야 된다는 경각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과도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진짜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래도 안락하게 집에서 살아갈 정도의 에너지는 그게 전기든 가스든 그거는 그 국가 차원에서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매치가 잘 안 된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기 걸리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전기가 비싸지면 그럼 좀 더 싼 에너지 원들을 찾을 거예요. LPG를 찾든 도시가스를 찾든 석탄을 다시 연탄을 다시 때우든 왜냐면은 어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이 정책이 부자들은 크게 소용이 없어요. 부자들은 전기값 오르면 뭐 1,000만 원 내던 거 1,200만 원 내면 되지. 큰 자극이 안 돼요. 근데 이 필수적 에너지를 사용해야지만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격차를 일으킨단 말이죠. 모든 에너지 값을 올릴 경우 차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좀 더 어쨌든 좀 더 그거를 같이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땅에 불을 안 대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구는 괜찮아요. 열 많고 네. 이런 사람들은 불 안 뜨고 건강한 남성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한테 전기요금 더 비싸니까 이제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살려면 조금이라도 써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 주거 취약계층들 그 뭐 겨울에 가보면은 방에 난방 안 하고 전기 거의 안 써요. 장판만 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그분 그래서 이제 활동도 사실 해야 되는 추우니까 안 움직이고 몸도 더 건강도 해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에서 네네. 그 전기료가 더 오르게 되면은 다른 식비를 줄여야 되는 의료비를 줄이고 네, 의료비를 보통 줄여야지. 의료비를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네. 정말 치명적일 네. 수가 네. 있다라는 이번에 실제로 치명적이었고 홈리스 활동가가 그때 토론회 때 얘기했던 게 그 선택적으로 뺀다 그랬잖아요. 그 뺀 게 의료비를 빼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때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 이런 것들을 어쨌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돼야 된다는 어떤 합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에너지가 주거랑 맞물려서 같이 있는 것이죠. 사실 에너지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거랑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주거권이 보장되면 사실 에너지권도 보장이 같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같이 요구를 하는. 근데 거죠. 그거를 그렇게 붙이면은 그런데 실제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든 뭐든 간에 독점의 문제잖아요. 네. 권력과 돈이 한 곳에다 집중되어 있고 민영화라는 말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들 해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시민들이 태양광 협동조합에 참여해서 대구에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 해석은 민간이 뛰어드는 거예요. 시민들이 지역의 태양광 업체들이 먹고 살아야죠. 거기도 태양광을 짓는 업체들도 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민영화와 공공이라는 말의 단어를 해석을 각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그리고 거주의 문제나 이런 문제 실제로 있지만 거기에 그 실제적인 문제는 예산을 쓸 때 에너지 관련된 예산을 쓰든 할 때 도시는 건물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수송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건물과 관련돼서 재개발하지 말고 그런 리모델링.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예산을 쓰자. 그렇죠. 그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인데 이게 이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에너지 가격 자체를 그 말씀은 맞는데 시민들이 이게 잘못 이해가 돼. 원래 에너지 가격 자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이 제일 싸다는 말에 시민들이 계속 그냥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 본질을 은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까봐. 그럼 우리가 진짜 에너지 가격이 싸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을 내리자 하면서 아까 이제 거주의 문제나 이런 분들 취약계층의 문제를 대면 원래 우리가 진짜 에너지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는 원론적인 부분의 문제가 이제 잘못 오도됐구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네. 에너지 부분만큼 저는 시민들이 또 많은 가짜뉴스를 믿는 부분이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거를 요구안에 다 이렇게 아주 명확한 단어로 담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많은 논란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요구안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하는 요구안이 너무 어렵다.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이게 이게 시민들이 듣기에 그들이 하는 요구가 우리가 하는 요구가 탁 와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본인들 나름대로 이걸 해석하게 되면 아주 많은 이제 잘못 이해되는. 그래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구의사 때도 그랬지만 요구들이 참 어렵다. 우리가 이게 시민들이 우리의 얘기에 같이 공감해주고 우리 액션에 참여하도록 하는
요구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직 참 어렵구나. 저는 그게 조금 항상 아쉬워요. 맞아요. 이번에도 이게 어려워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딱 요구만 봐도 딱 우리의 취지대로 이해하면 참 제일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막 해설 나름대로 해설도 달고 이제 다른 요구들과 사실 그냥 1번 요구만 보면 아까 그냥 에너지 물론 막 이제 꼭 전체적인 수요를 줄이자는 얘기를 넣었지만 그 전에 없었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오해를 사더라고요. 그럼 에너지 펑펑 쓰자는 거네. 그래서 그 넣은 거예요. 전체적인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이게 오해를 만들어내서 그리고 그러면 원전 그냥 그대로 원전 체제 유지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사실은 뒤에 보면 탈원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것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바람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요구안 읽기를 바랬었는데 사실 이건 저희의 어떤 욕심이었던 거고 그건 아니라 뭐 있는 사람들마다 사실은 강조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 이번에 저희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되게 고민이에요. 쉬우면서도 취지가 잘 설명되는 식의 요구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더 토론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저희도. 네.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뾰족하게 만드는 거는 맞는데 그 뾰족이 일부 시민 말고 대부분의 시민들한테도 우리가 요구가 뾰족하게 닿으면 이제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지역에서 활동할 때 오히려 반발심이나 반발심이나 이제 특히 대구 지역의 정서상 그것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우리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가면 같이 죽으니까 삽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뾰족한 요구를 만드는 게 필요는 하나 고민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저희가 탈핵 관련해서 웹툰 만들고 이랬거든요. 거기 가장 많은 악성 댓글이 달린 웹툰이 그 탈핵 웹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서를 좀 알 수 있는데 그럼 너희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거냐? 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안이 안 보이고 사실 그 이면에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도 이 공포스러운 거 알거든요. 핵발전소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핵 오염수 방류만 봐도 사실은 당장 우리는 이제 해양 먹지 않게 될 거고 약간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안 그런 것보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발전소가 사라지면 전기값이 억수로 올라갈 거라는 공포.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이런 게 주변에 난 깔려 있고. 그것보다 그럴 수도 저는 권력자들이 쓰는 시민들을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그 얘기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그게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특히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힘이 없으면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라서 이제 우리 또한 시민들한테 공포심을 주는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탈핵이라고 얘기만 해도 공포감을 느끼니까 체제 변환이란 말 자체도 시민들에게 이제 정복을 그렇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두리뭉실하게 만들면 구체적이지 않고 영어로 얘기하면 참 잘 듣던데 시스템 체인지라고 하면 체제 전환이라고 하면 뭔가 기후위기를 운동하는 활동가들은 저는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다른 어쨌든 이슈 파이팅 할 때보다도 더더욱 대중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도 사실 우리들끼리 뭐 별동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들을 엄청 하고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핵심이 핵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이 탈핵 이후의 세계가 안 그려지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나 강력한 어떤 현실 속에서 그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도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는. 탈핵만 이렇게 외치고 있지 핵발전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들 많이 나와야 되고.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에너지가 비싼 게 맞잖아요. 비싸야 또 되고. 그래야지. 그게 이제 아까
의료비나 뭐 주거비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로 해결해야 되고,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기후 정의, 기후 위기를 말하는 입장에서 에너지 소비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낮추려면 비싸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안 통했다라는 게 역사 에너지 값이 올랐는데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게 지난 역사인데 어디가 그렇다는 아니,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어쨌든 유가도 올라가고 에너지도 증가하고 값이 올라가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소비자들 생활상에 쓰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에너지 값은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수요는 계속해서 아니, 증가한다는 그게 거. 아 그리고 전문가하고 또 나눠봐야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탄소세를 붙이면은 더 뭔가 이제는 안 쓸 거다,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그러니까 시장 논리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를 우리가 본 거잖아요. 왜냐면은 에너지를 많이 팔수록 지금도 돈을 많이 버는 구조인 거예요. 에너지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든 에너지를 많이 팔도록 할 거예요. 이거를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 소유로 줄잖아요. 소유로. 어디 소유로. 소유로 줄었다. 제가 구체적인 그 수치는 보지 못해가지고. 네. 근데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네. 돈이 돈을 불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이 에너지를 안 쓸 것 같지만 에너지를 더 써서 시민들이 돈을 뽑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의 지원과 다양한 대출의 방식이나 이런 돈을 굴리는 다른 구조를 자본주의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시민들이 돈을 쓰고 계속 그 주머니에서 돈을 뱉어내고 이자를 내고 하게 만드는 이게 구조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단지 오르면 안 쓸 거다 이렇게 단순화되기에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이미 완전 돈이 지배하는 그렇죠. 세상이고 이 돈을 어떻게 시민들에서 이제 이자의 형식이든 아니면 노동 근로의 뭐 요금을 형식이든 어떻게든 뽑아내는 구조가 너무나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자본주의 구조를 우리가 어딘가를 이제 뚫지 않으면 사실 뭐 에너지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을 올린다고 해서 왜냐면은 어려워요. 커피만 봐도 커피가 삶에 필수적이지 않잖아요. 가격 계속 올라도 근데 커피 커피 올라도 수요가 늘죠. 근데 3,000원, 4,000원 어느새 뭐 5,000원에 팔아도 결국 사람들은 사고 계속 증가해요. 커피 사용량이. 왜냐면 거기에 의존하는 신체 리듬을 갖게 됐고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떤 광고를 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에너지 기업들 에너지를 팔아치워서 돈을 벌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의 운동이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단지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운동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왜냐면 우리 지향은 다르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같이 구체적인 전략을 합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자본주의에 대해서 모른다. 솔직히 이 시장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거든요. 잘. 말씀하셨던 그런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더 머리 아파져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네. 지금 저희가 한 네. 3시 45분 네. 정도 됐어요. 그래서 네. 15분 정도 내에는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아, 네네. 네, 거의 대부분 다 질문을 해주셨고요. 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 아직 질문 안 하신 3분, 저 포함해서 4분 정도 네. 있습니다. 주연님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주연님. 네, 괜찮습니다. 네, 명호님 오세요. 네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네네. 드릴. 아우, 잘 모르는데 계속 질문하시네. 정리하고 끝내주세요. 네네네네. 네. 이거는 아마 조금 우리 이번 4.14 기후정의 파업에서 가장 좀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인 것 같고, 네. 저희 조직 내에서도 환경운동연합 음.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네. 좀 질문을 드리자면, 네. 지금 기후정의 파업 조직위가 이제 가이드북도 내시고, 네, 가이드북도 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수기를 통해서 네네. 어떤 요구 사항들을 내주셨는데 그 중에 좀 불편해하시는, 그러니까 혹은 뭐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이 이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배제가 좀 담겨 있는 것 같다. 기후정의 네. 파업이 약간 하는. 반기업 정서가 네네네. 네네네. 분명히 있죠. 그래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네네네. 실제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분들도 네네.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좀 그 가속을 좀 늦춰야 하는 것에는 다들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비판에 대해서 네. 우리가 네. 저는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네네네. 하는데요. 네네. 맞아요. 예, 어떻게 그 이후에 그 요구안을 한 번 더 정리하신 이후에 또 네. 반응들이 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계신지. 아마 저희 제안 단계부터 저희가 대정부 반자본 투쟁이라고 아까 기조를 설명했잖아요.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자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라는 거.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우리 활동가들 중에. 있을 수 있나? 왜냐면 자본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생태적인 한계선을 무시하고 무한 증식해 나가는 이런 무한 성장 논리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 생태 파괴가 다 그런 이윤 추구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자본일 수밖에 없는 자본에 저항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투쟁일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저희가 이제 실력이 부족한 거죠. 거기에서는 일단 알아듣기 쉽게 이런 반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뭐 공교육도 그렇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근데 자본주의에서 살려면은 그냥 각자 도생하고 열심히 돈을 낳듯이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만 가르치지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 있고 불평등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설명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감수성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너무 무섭고 그냥 이 세계밖에 없는데 유일무이한 게 자본주의 체제인데 마치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거죠. 사실 자본주의 오래 안 됐거든요. 끼케야 200~3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영구 불변한 어떤 체제로서 이 기득권자들이 사실 그렇게 계속 세뇌를 해왔던 거고 거기에 저항을 하려다 보니까 그 반발심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좀 대중적으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지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어쨌든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진 혹시 찍고 가야 네네 저희 한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오늘 몇 시부터 시작했죠? 2시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스트리밍 문제도 있었고 또 다시 뭐 계정을 바꾸고 이러면서 그리고 저희 질의응답 하면서도 화면 전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 기후위 비상행동 사무국에서 하여튼 오늘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 또 진행을 할 때는 좀 더 퀄리티가 있게 잘 진행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가 왜 4.14 기후정의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글을 쓰고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왜 나의 하루를 멈추는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스트리밍은 뭐 여기에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종료를 하고 사진 촬영한 것은 네, 저희가 따로 공유를 할게요.